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나우의 대표 최시우입니다. 오늘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세안교회에서 항상 저희 탈북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나우와 함께 한 지도 근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우는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사역과 또 맡겨주신 또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나우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늘 항상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품고 있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탈북민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이라는 저기 빨갛게 표식되어 있는 부분에서 태어났고요.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전주에 내려와 있으면서 너무 더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도 아직까지는 좀 선선하거든요. 근데 저희 북한 제 고향 지역은 더 춥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낮에도 한 19도, 20도 정도 되고 저녁에는 뭐 10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엔 너무 추워서 밖에도 거의 못 나가는 지역이고요. 흔히 말씀드리는 시베리아 추위가 이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밖에 나갈 때 뭐 내복은 기본이고 양말도 한 3겹을 신고 또 안에는 누빈 옷을 입고 겉에는 또 누빈 동복을 입고 눈만 딱 내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지역이고요.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없습니다. 뭐 나무와 석탄을 떼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산이 민둥산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또 국가에서 못 베게 합니다.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이런 지역이고 또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이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 뭐 눈 뜨고 다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제가 2006년 3월 달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제가 북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북한에서 살게 되었는지 간단한 간증을 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나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북한에서 탈북할 때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거기 제 성인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고 그 반대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이게 저희 반이었고 이게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이날 맞아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뭔가 생일 파티 쉽게 말하면 하게 됩니다. 거기 동원됐다가 저희 찍은 사진이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구호가 딱 보이시잖아요. 뭐 김정일 장군 만세, 뭐 김정일 동지 만세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마을과 뭐 도시와 군가 이런 중심이 되는 지역에는 저 말과 저 글귀와 그 다음에 영생탑이라고 해서 뭐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탑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북한은 우상화를 열심히 하는 지역이고, 네, 저도 거기서 살다가 오게 되었고, 저희도 당연히 이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연결되는 3대가 북한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신 같은 존재라고 믿고 살았었고, 한국에 와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에 이 김씨 부자가 들어가라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14살 때입니다. 14살 때 북한은 이 애들한테 총을 쏘게 합니다. 실탄 총을 쏘게 합니다. 이게 흔히 아시는 AK라는 총인데
우리를 말하면 중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한테 이 총을 왜 쏘게 하냐 하게 되면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국제법으로 보게 되면 소년병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군인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고 실타 자격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고, 요게 저 가운데 앉아 있는 첫 번째 줄의 가운데가 저입니다. 네. 네. 이때 14살 때라서 아직 아기 때라서 좀 모습이 많이 다른데,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면서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지금 다른 사람 같지만, 이때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여기 저희 반 친구들이고요. 다 같이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상관없이 다 같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굴이 잘 안 보이시는데, 뒤에 보게 되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목숨 바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항상 교육하는 게 장군님을 위해서 총과 폭탄이 되자,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북한은 사상교육과 우상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유치부 학생들도 애들도 보이던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게 우상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혁명 역사, 어린 시절,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역사,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혁명 활동,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화 교육을 당연히 받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성경책을 보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북한에서는 김씨일가를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됐고, 그 와중에 몇몇 계신 분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살다가 강제로 북송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중국 생활을 하면서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됐고, 또 이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일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탈북민들이, 저 포함해서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김씨 일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 똑같으니까 너무 숨막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워하시고, 또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이 회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나가서 내가 한 주 동안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용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저의 친구들이 저한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너는 한 주 동안 뭘 잘못했다 라고. 이런 회개 시스템도 이렇게 변형시켜서 자기들의 체제를 강화하고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를 해라 하게 되면 난 잘못한 건데 왜 회개해야 되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러 들어오는 퍼센트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말씀이 길어졌는데, 다음 요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제 집들이 한국에 한 60년대, 70년대 같잖아요. 이게 북한은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보시면 뒤에 삐쭉삐쭉 올라온 게 굴뚝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랑 석탄을 떼는 굴뚝이고, 보시면 마을에 전기선들이 없어요. 전기가 이 정도로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하루에 1시간 오면 잘 옵니다. 진짜 저의 지역은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외정 때부터 있었던 그 양염소 목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 몇천 마리가 있는 지역인데, 이게 나중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먹을 고기와 우유를 생산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은 그나마 전기를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젤류라든가 기름을 내려보내서 밭을 갈아야 되니까 이런 저희가 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비율이 적은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쌀이라든가 뭐 비료들, 아니면 기름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온 지역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 먹을 고기가 있으니까 관리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길 건너 지역에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탄광촌입니다. 석탄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배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봤는데 저희 지역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보이는 거죠. 양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훔치러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 죽나 뭐 훔치다 죽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넘어오니까 저희 지역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국가에서 총을 줍니다. 넘으면 쏘라고.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제 기억에 맞다면 99년부터 2001년 여태까지 총소리가 저녁에 되면 계속 들렸습니다. 넘어온 사람들을 쏘느라고. 이거는 제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자다가 이게 북한이라는 게 조용하거든요. 저녁이 되면 제가 한옥마을에 지금 묵었는데 한옥마을도 저녁이 되게 되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용한 지역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팡 들리게 되면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넘어오다가 총에 맞았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명이 총 맞고 죽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북한은 바로 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잔인한 지역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런 지역에서 살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1991년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탈북자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뭐 비행기 타고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군사분계선을 통해서 귀순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탈북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는 1997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해서 북한의 그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배급을 안 줬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국경입니다. 근데 저녁 때게 되면 중국 쪽에는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편서풍이 불게 되면 중국에서 맛있는 냄새가 북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그냥 강을 넘어가는 거죠. 막 그냥.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그때는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넘어가게 되면 배신자는 갈 테면 가라, 잡지는 않는다 이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서 알려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부끄럽다 생각해갖고 다시 잡아들여가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90년대 딱 탈북할 때는 탈북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 집은 원래대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다 끌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자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은 아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연자제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에 누가 아버지가 잘못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과 손자까지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 아들은 뭐 큰 죄 안 저질러도 무조건 출세라든가 대학도 갈 수 없고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단 없어졌으니까 사실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갔던 이유가 아버지가 탈북을 했는데 북한 당국이 물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택연금처럼 그러니까 연금을 당한 거죠. 요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늘 감시 대상이었고 저희 옆에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뭐 친한 분들도 저희를 계속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갖고. 그리고 잠깐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이 북한이 한국처럼 휴대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걸어서 30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10분 만에 경찰들이 5명이 총을 차고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구둣발로 막 올라와갖고 막 집 두시고 막 이러는 거죠.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 하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아버지가 왔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전화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10분 만에 이렇게 왔을까? 총 막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가 오다가 들려서 이 사람 갔다. 지금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바로 나가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북한은 감시체계가 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주에 살다가 나는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게 되면 한국은 신고만 하고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 등록해서. 근데 북한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국가에서 무조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계층 간의 이동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했거든요. 저희는 감시 받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원성군에서 금산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평생 북한 다른 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18년 평생 동안. 그리고 뭐 당연히 이사는 꿈도 못 꾸는 것이고 뭐 대학도 못 가는 것이고, 네,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동생은 공부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게 막 선생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단은 그래 저희가 그렇게 아버지가 91년도에 탈북하시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13년을 감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옆에 숨어서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다른 집은 도둑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집은 도둑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왔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안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12년, 13년을 감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을. 그러다가 한 14년 차쯤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 당국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죽었구나, 이제는 안 오겠다. 저희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갔다가 죽었구나. 그냥 저는 아버지를 15년 동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3살 때 나갔으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저희 동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갔으니까 아예 뭐 유복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모르고 있었고, 그 15년 차에 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어디에 있으니까 와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니까 계속 사람을 보내서 언제 맨날 몇 시에 와서 전화 통화만 하고 가라라고 해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중에 저희 동네에서 살던 친구한테 한국에 또 왔거든요. 그 친구도 들어보니까 제가 가자마자 바로 추적을 붙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한 며칠 만에 바로 중국을 넘어갔고 잡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지 못해서 살아있었겠죠. 네. 이 정도로 북한이 추적을 했었고, 아버지를 15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뭐 아버지에 대한 저는 아직까지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긴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가 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북한은 특히 더 심한 게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되게 괴롭힘의 대상입니다. 애들이. 예, 한국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북한은 더 심합니다. 네.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과 형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뭐 맨날 괴롭힘이 당했었고, 예, 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눈썹도 반이 날아가 있고 지금 이 정도로 어렸을 때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모방도 많았었고, 네, 우리 집은 왜 아버지가 없어서 이런 거를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찰나에 아버지가 연락 오니까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예, 너무 그 상처가 커갖고.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평생 15년 넘게 사셨는데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게 되었고, 가시는 제 자의보다는 타의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갇혀 지내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라는 개념도 없었고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물차 타고 이렇게 나왔지만 되게 그때 당시 제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자유롭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생각했었고, 그 중국에서도 숨어 지냈어도 너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디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따라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오니까 중국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말 그대로 울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랑 저 동생은 그게 없는, 감정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처 받으셔갖고, 아버지를 이렇게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희는 어째 울지도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뭐 울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 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탈북할 때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그냥 뭐 걸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이게 두만강이 한강보다는 작아도 저희 지역은 좀 넓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m 이상.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물살도 세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넘을 때는 9월 말이었거든요. 북한은 9월 말이면 살 얼음이 집니다. 강에. 그러니까 얼음이 져서 추운 지역이었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저는 내륙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수영할 줄도 몰랐거든요. 아예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저희 동생도 뭐 작았었고 어머니도 여자니까 세 명이서 손잡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 강물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저도 모르게 그냥 머리를 들고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처럼 제 몸이 붕 뜨면서 막 기적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꺼먼 칠흑의 어둠 속에서도 강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불이 없으면 엄청 무섭습니다. 강이 시꺼먼 게. 근데 그렇게 제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엄쳐 건너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몰랐었고 믿음 생활하는 존재도 몰랐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뭐 누가 도와줬구나, 그냥 내가 초인의 힘을 발휘해서 살아남았구나, 이 정도 생각했었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제가 중국 대사관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한국국제학교가 뭐냐면, 이게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학교였는데, 이 국제학교는 국제법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나라의 공권력이 해당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갔는데, 한국국제학교가 아니고 캐나다 국제학교였던 거예요. 거기에 한국국제학교가 세를 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니까 학교에 신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중국 공안들이 왔더라고요. 이게 막 한 개 중대가 무기를 들고 저희를 체포하겠다고 왔는데 못 들어오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캐나다 대사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들어가라 된다고. 이거 들어와서 저희를 잡으려고 막 했었을 때, 거기 계시던 우리 남한 선생님들이 어디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오냐 하면서 막 막으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치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당시 김하중 대사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님이라는 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당국하고 협상을 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를 구원하셔서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엄청 많은 일화가 있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대사관에 있을 때 한국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온누리 교회에서 가수 소양 씨 아시나요? 네. 그 소양 씨가 그때 당시 CCM 가수였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셨고,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들도 들어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때 저한테 성경책 하나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책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드림 바이블이라고 집에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주면서 할 거 없을 때마다 읽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탈북 과정이 갑자기 비디오처럼 막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 들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책을 다 보면서 돌아가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었죠.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당연히 언제 그랬나 듯이 잊어버리고 근데 제가 또 죄 짓는 삶을 많이 살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또 자꾸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안 하고 자꾸 교회를 저 친구 통해 데려가시고 또 저희 어머니 저희 친구 통해 데려가시고 하면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했던 하나님께 했던 다짐들을 계속 생각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저희 일대 대표였던 지성호 대표랑 함께 저희 기도 모임을 또 만들어서 2009년부터 저희 12명의 청년들이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인데 저 북한 땅을 그냥 외면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북탈북 청년들, 남한 청년들, 또 해외 청년들 이렇게 12명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 나오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탈북 가정이 이런 가정을 결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산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이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탈북민들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게 어디도 공개 안 된 사진입니다. 그냥 다 모자이크해서 공개됐었는데 오늘 세안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사실 이건 단면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고 오는 과정이 아주 힘듭니다. 네. 이게 정글 넘고 강을 넘는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 도움 없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나마 저는 그 대사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는 쉽게 대한민국에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좋죠?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좋고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자유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2011년도에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갖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도 생겼는데 우리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다짐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모으고 여권을 냈거든요. 여권을 낼 때 그 여권을 딱 펼치면 제 첫 장에 거기에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뭐 문제 생기면 도움을 주시라라고 되는 글귀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도 저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것에 항상 행복을 느끼고 내가 자유롭게 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당연하지 않은 곳에 살다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뭐 개인적인 뭐 간증 아닌 간증은 이 정도로 드리고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나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과 북 세계 청년들이 함께 행동하는 목소리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통일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단체입니다. 네. 이 모토로 해서 저희가 12명의 청년이 창립했고 지금은 봉사자 포함해서 연간 한 200~300명의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대표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그러시고 너무 젊은 사람이어서 놀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단체입니다. 네. 나이 또래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뭐 미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또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저희가 구출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사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학술이라든가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섯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북한 땅이 민주화가 되었을 때 그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민주주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년 차 하고 있는데 매해 남북한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 땅으로 갔을 때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다고 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김의 리더가 되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북한 땅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저희한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는 뭘 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라도 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인 통일을 또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캠페인 활동 말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침묵 캠페인,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북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쓰던 뭐 책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해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라고 전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긴 지금 언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이구 잠시만요. 근데 잠시만요. 이상하게 넘어갔네. 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갖고 이거. 네, 지금 요거 재작년에 아마 업데이트된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국제교류도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 대학생들과 함께 북한 인권 캠페인이라든가 또 교류 활동, 또 학술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세안교회와 함께했던 저희 구출 지역 활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역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작년 9월 말인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탈북 가정에 있는 탈북민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긴 영상인데 9분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을 수가 있는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픈되면 안 되지만 모자이크 안 됐다는 참고하시고 이걸 어디다 영상을 공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찍어주신 위치 반대쪽이에요. 원래 그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넘어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아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마음 안정 가지시고 숯불 헤치고 나오기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구출한 탈북민들 만나러 왔습니다. 안전하게 넘어오길 바라겠고 아마 내일 새벽이면 만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갖고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저 깜깜한 국경 속에서도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큰 도로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신 도로 말고 큰 도로 쪽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이름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1990, 언제 나오셨어요? 북한에서는? 2010년도에 2010년도요. 그 나오실 때 고향을 떠나신 거잖아요. 그때 혹시 무슨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니는데 대학복이 모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강 건너가 중국인데 건너갔다 올 수 있고 그게 좋다 해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차에 타니까 차 멀미한다고 약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그게 수면제였어요. 약 먹고 깨니까 이게 시골 중국 시골. 네, 시골이었는데 그게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남자 한 분이랑 여자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탈북인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나보고 여기 중국인데 너네 팔려왔다 이랬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팔려가는데 엄청 시골이었어요. 근데 같이 살던 그 남자가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돈 벌러 나오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택시 타고 길림 쪽으로 가서 길림 쪽에서 내려가지고 문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중국어 배워라. 그 다음부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시골 이렇게 옆집 거 내옆집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집에 뭐 이상한 여자 왔다 하니까 막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지도 못하고 또 시내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있을 순 없어가지고 먼저 식당 그 설거지 했어요. 식당 설거지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알던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인터넷 방송하는 데 데려갔어요. 네, 근데 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제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신분증, 은행카드 다 이렇게 하고 돈을 받으면 그 사람 다 가져가고 저렇게 하다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거기서 도망쳤어요. 나오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나요? 제가 중국 인스타라고 있는데 거기 샤워무스예요. 거기에 글 올렸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한국 그 방송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입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VPN을 줬거든요. VPN을 연결하면서 한국 인스타 그리고 틱톡 그리고 그 유튜브하고 연결됐어요. 나도 한국 가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다 연락이 안 닿았어요. 절망하고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셋집애한테 AR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AR한테서 받고 연락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많은 단체 연락했을 때도 다 기다리라고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대표님 문자가 정말 다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그 AR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마음이 진짜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싶은 공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후원자님들, 후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좀
합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될까요? 1980. 언제 북한에서 나오셨어요? 2004년 에 지구를 떠났거든요. 혹시 그 중국어로 동항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못 살니까요. 못 사니까요. 생활이 불편하죠. 못 살아요. 우리 농촌이거든요. 먹는 거 그것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떠났죠. 지금 10월이어서 힘드셔가지고 네. 2004년에 간 거예요. 네. 그때도 배급이 안 돼서 많이 힘들었죠. 배고이 뭐예요? 농촌 바닥에서도 농촌만 동네 심고 못 심고 그 일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떠났죠. 그때 분배는 어느 정도 줬어요? 농촌에 우리는 분배가 없어요. 시내는 있었는데 우리는 농촌은 없어요. 그러면 배급도 분배도 배급이란 것도 농촌은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저는. 배급이란 건 시내에서는 그런 말 들어봤는데 농촌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나오실 때는 그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언니, 내 남동생 둘이 또 있거든요. 다 있었어요.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2006년에 집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했대요.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래도 아직 몰라요. 중국에 오셔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다 인신매매예요. 우리가 오면 다 인신매매예요. 그 한 집에서 그저 20년 넘어 살았거든요. 병이 있어도 병원도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일도 잡자 해도 동민이 없으니까 그저 농촌 바닥에서 그저 살겠다 빠닥빠닥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 가면 뭘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건 아직 생각 없어요. 우리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어쨌든 잘 사자고 왔어요. 잘 사시기 이게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고 하니 똑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일단은 이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 안 돼서 지금 2025년 12월까지 저희 탈북민 구출 기준은 510명입니다. 네, 현재까지 510명을 저희가 데려왔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9년까지는 꽤 많은 분들을 1년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코로나 시국으로서 못 데려왔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북중 국경 통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코로나 시국으로 그 부실로 해서 북한 국경에다가 우리 군사분계처럼 철책을 2중 3중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부터 탈북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용 상승도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국 정부의 그 추적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AI로 모든 장소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다 걸러냅니다. 탈북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가 듣기로도 그 AI로 사람을 찍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중국 국적자는 뭐 초록색을 뜬다. 아니면 외국인은 무슨 뭐 파란색을 뜬다 하게 되는데 근데 외국인도 아니고 중국 국민도 아닌 사람은 빨간색으로 딱 떠서 그냥 추적하기 시작하게 되면 몇 분이면 잡아낸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저희 거기서 활동하던 친구가 잡혀갖고 감옥생활 4년 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이 추적이 심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현재도 한 년 못 데려와도 10명 정도씩은 지금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명을 데려왔고
네, 올해도 좀 시도하다가 올해는 또 이게 중국 공안이 AI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그 스파이를 심어 넣어갖고 탈북민을 포섭해갖고 위치 추적기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고를 해라 우리한 데다가. 그러면 이 중국 공안 당국의 목표는 탈북민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탈북민을 이동시키는 라인을 잡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예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탈북이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서양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현재까지도 어렵게 계속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 전에 제가 구출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연소 탈북민 구출 탈북민이 3살입니다. 아기죠, 3살. 이 친구가 그 엄마가 먼저 한국에 와서 나중에 동네 이모한테 다 부탁을 한 거죠. 데려와 달라. 엄마가 한국에 왔으니까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데려와 달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동네 이모 따라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탈북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서 울거나 아니면 뭐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잡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기가 못 울게 계속 윽박지르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3살 친구가 딱 만났는데 애들이 보통 눈이 크잖아요. 그 눈 안에 그냥 온갖 공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가 말을 못해요.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오다가 그냥 말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다 하니까 막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 저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하면 저희가 물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니까 끌어안고 한 하루 반을 자더라고요. 내리 그냥 쭉 자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가 있잖아요. 뭐 너무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계속 울다가 또 정신없이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애가 뭔 죄가 있어서 이런 걸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게 일반 성인도 그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크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나라 한 3개를 넘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3개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남아는 또 제도 가봤는데 거기 정글이에요. 정글이 힘듭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그리고 저도 한번 죽을 뻔했던 저 경우가 산이 이렇게 한국 산처럼 이런 산이 아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들이거든요. 그 산에 항상 비가 오고 안개가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앞이 잘. 한 1m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녁에 차 가지고 올라갔다가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질 뻔했는데 그런 지역을 건너서 오게 되면 이분들이 온몸에 멍이입니다. 다 피멍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시는 그거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스랑 있어요. 파스를 붙이니까 더 아프잖아요. 파스 붙이면. 그래도 더 아프다가 난리 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과정 겪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3살짜리 아기가 겪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른들이 울지 말라고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서러웠나 봐요. 너무 그런 것들이. 엄마도 아닌데다가 또 옆에 뭐 이모 삼촌들이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엄청 서러웠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이 돈이 안 되는 활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벌이가 안 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에서도 뭐라 하고 남자가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해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80만 원, 100만 원 받고 일하겠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역을 시켰을까라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우리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대학 졸업해서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22살부터 했습니다. 이 활동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활동을 하라고 저한테 시키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리프레시를 하는 매개체가 말 그대로 가서 탈북민들 만나게 되면 이런 친구들 만나고 또 어르신들 만나도 또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한국에 데려오게 되면 저희가 정착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한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하나원이라는 그 정부 기관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정착 지원도 하는데 꼭 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2019년도에 탈북민 모자가 한국에서 아사로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주변에 교회가 더 먹을 것을 주는데 이게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그때 당시 7살인가 8살인가 이렇게 됐다 들었는데 그 집에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그냥 통장에 270원이 전부였다더라고요. 재산이 빚도 없고. 그러니까 왜 굶어 죽었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원 시스템이 많은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북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몰랐던 정신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라든가 중국에서 팔려다니면서 겪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정신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죽음하고 연결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 특히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은 다 그 49호 병원이라는 데 강제로 넣어버립니다. 거기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절대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뭐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상담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살다가 그 기초생활 수급 받으며 살다가 근데 어떻게 뭐 어디 가서 알바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끊긴 거예요. 수급비가 잘린 거죠.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나가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도움받을 생각 안 하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둘이 같이. 그리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고 나서도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나서 발견돼갖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거죠. 그 모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착지원 사역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 사역 중에 일단 주말 농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족미락해서 쌀을 보내줘요. 쌀 보내주면서 잘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없는지 뭐 생필품이 필요한 게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주말 농장은 왜 만들었냐면 이 여성분들이 특히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 받으면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할 그런 도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다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세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가서 대부분 농사 짓던 분들이니까 주말 농장 한 주에 한 번씩이든 2주에 한 번씩이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좀 놀면서 좀 힐링을 하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3년차, 4년차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냐고 먼저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 홍천 지역에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주말 농장도 하고 힐링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강원도 추운 지역이니까 썰매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힐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갔는데 뒤로 여기 있다. 네. 그리고 가정 방문 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 아예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가족이 없잖아요. 친척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구출한 탈북민들로 해서 봉사단 만들어 갖고 우리가 대한민국 오면서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도움 받은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단 만들어 갖고 저희 서울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해갖고 저희 노숙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한 7년 차 돼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같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우리가 뭐 돈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거는 몸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섬겨서 우리의 받은 감사함을 보답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역 보고를 지금 두섭시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외에도 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이 탈북민
구출을 하고 그분들을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시키고 또 이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홍천 지역에 농업인으로 지금 정착하신 분들이 한 3가정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부분 농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 북한은 기계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사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일 하기도 쉽고 그리고 수익도 나고 저희가 수익 나게끔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또 팔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또 처음 정착하신 분들도 뭐 1년간 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시고 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저희 나우가 하는 사역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세안교회의 도움과 또 다른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저희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통일이 사실은 북한에서 안 하겠다 그러고 있고 또 남한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은 통일이란 말로 요즘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통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북한 주민들 저기 뭐 김씨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외에 또 2,300만이라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북한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사실은 지금 악마의 어떻게 보면 영향하에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고치고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자유와 희망을 찾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전에 나치 독일이 600만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 후대들이 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최소한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또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뭐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런 날에 오게끔 기도하고 하려면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기도만이라도 매일매일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떨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너그러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인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할 일 많은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아니면 땅끝까지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최세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할 일 많은 그런 곳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이루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까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그 여자분들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면 인신매매로 다 팔려다닌다고 그래요. 아직 노예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라 노예 취급받고 너무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세안교회가 이렇게 그분들을 구출해 내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애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사명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가 마이오 선교 연합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오후에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나우 대표, 이렇게 제수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고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모든 새한교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만 한번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할 일 많은 우리들입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할 일 많은 것을 또 오늘도 여러 가지로 듣고 우리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아버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어쩌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우 우리 최시우 대표님과 함께 나우 단체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답게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에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려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로 갚아주셔서 더 많이 손을 아버지 하나님 벌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